박경화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어. 하지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 놀고 먹는 사람인데다 위처증도 심해서 항상 일하고 와도 심한 폭력을 당했지. 어느 날은 추운 겨울에 시장에서 대파 다듬는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배고픈데 밥 안 차려주고 늦게 들어왔다고 양동이에 있는 찬물을 퍼부어 버린 거야. 밖에서 하루 종일 덜덜 떨며 추위 속에서 일하고 얼어있던 몸인데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던지. 옆집으로 피신했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기 싫다고 그냥 가버렸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결국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지.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했어. 지훈은 지금 엄마라는 사람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그 남자가 말해준 것이 떠올랐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나는 차창을 통해 흐릿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 어릴 적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곳에서 무너졌던 내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버린 여자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다. 차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내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인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비가 내린 듯 젖어 있는 골목길, 오래된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국밥집이 눈앞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냄새. 그러나 내게는 불쾌한 기억을 되살리는 냄새였다. 카운터 뒤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내가 그녀의 존재를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마른 기침을 하며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얼굴빛이 창백했다.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내겐 중요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분노뿐이었다. 왜 버렸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럴 거면 왜 날 낳았습니까?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그녀의 입에서 힘없는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겨우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 버린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직접 느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이곳을 완전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 국밥집도 이 여자도 나를 버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지훈은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을 파고드는 기억들. 이미 수십 번도 더 반복해서 떠오른 장면이었다. 차가운 복도, 노란 형광등 불빛이 어둡게 깜빡이던 그곳. 6살 어린아이였던 자신이 작은 손으로 철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한 여자의 뒷모습. 엄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들던 그날, 그녀는 그를 남겨둔 채 그대로 떠났다. 엄마! 지훈은 악몽에서 깨어나듯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매번 이 악몽이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그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고아원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곳은 보호받는 장소가 아니었다. 원장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을 가로채고 있었다. 식사는 늘 부실했고 옷은 몇 달씩 빨지도 못한 채 더러웠다. 방은 추웠고 겨울에도 난방을 충분히 틀지 않았다. 지우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원장과 형들이었다. 원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밥을 남겼다고, 방을 어지럽혔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구타를 당하는 건 일상이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매를 맞아도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심하게 맞았기 때문이다. 형들은 더 심했다. 지훈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은 그의 밥을 빼앗았고 구타와 협박을 일삼았다. 밤이 되면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지훈은 12살이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매번 붙잡혀 더욱 혹독한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그날도 원장은 아이들에게 나가서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아오라고 시켰다. 지훈은 손에 신문을 쥐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신문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도시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그동안 틈틈이 훔쳐 모은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도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돈이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살아가던 날들이 이어졌다. 남은 돈으로 빵 한 조각을 사 먹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다녔다. 배고픔과 추위가 점점 심해져 갔다. 어느 날 그는 굶주린 상태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허름한 신발을 신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그 순간 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를 덮쳤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괜찮니? 그 순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병실에서 깨어난 후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차가운 거리에서 버려진 채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를 치료해준 사람은 단순한 의사나 봉사자가 아니었다. 바로 김 회장이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몇 주 전 사고를 낸 당사자였다. 당시 지우는 거리를 방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김 회장은 책임감을 느껴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다. 단순한 치료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우연히 지훈의 사정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김 회장은 지훈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지훈에게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훈은 그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빠르게 성장했다. 김 회장은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겼다. 마침내 김 회장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는 지훈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소녀는 이제 어엿한 대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그가 박경화를 찾아간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결심한 그의 계획은 허망하게 끝이 났다. 그녀가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우는 한동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결말인가? 그토록 원망하던 여자가 결국 그의 손이 닿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경기도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국밥집을 찾아갔다. 그녀가 남긴 집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빈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곳엔 그녀가 살아온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편지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했다. 입양 허가서. 그의 심장은 순간 멎을 것만 같았다. 그가 원망하던 여자가 사실은 그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미명 아래 넘겨진 것이었다. 그는 다시 봉투 안에 든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다. 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수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박경화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입양되었음을 몰랐다면, 진짜 어머니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사진과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몇 개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박경화가 적어둔 흔적이었다. 그는 곧장 비서 강민석에게 연락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민석은 수첩에 적힌 마지막 주소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다.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자신을 키운 여자는 거짓을 말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그 여자를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이서연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고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고민스러웠다.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차마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표정만으로도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는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진짜 어머니를 찾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의 진짜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지우는 생모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었을까? 수첩에 적힌 마지막 주소를 손에 쥐고 그는 차를 몰아 도착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허름한 집 한 채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문을 두드렸을 때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나이가 지긋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수첩 속 이름 중 하나였다. 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박준영은 지훈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낡은 소파와 바른 커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훈은 박준영이 자신의 어머니 한수진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일이 뒤틀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수진은 20대 시절 박준영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빠와 동생 사이였다. 서로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수진이 이철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철수는 젊은 시절 깡패들과 어울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우연히 알게 된 한수진에게 집착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람들을 매수해 그녀를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한수진도 그저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철수는 스토커로 변해갔다. 그녀가 박준영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강압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핸드백에서 수첩까지 다 뒤져서 너의 집을 알고 있으니 네가 도망치면 집으로 찾아가서 잡아올 거라고 감금 상태로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철수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막았다.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갈 수 있었고, 화장실 간다고 눈을 피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탈출해서 박준영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간단히 짐을 싸서 남들 눈을 피해 야반 도주를 했다. 하지만 이철수는 여전히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가 가진 힘과 돈을 이용해 그녀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했다. 그녀가 준영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두 사람은 강원도 산골로 숨어들어가 지훈을 낳고 화전민으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교를 보내야 하는 걱정에 빠졌다. 결국 한수진은 지훈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박준영과 상의 끝에 지훈을 박경화에게 맡기기로 했다. 박경화는 그녀의 오랜 친구였고,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이를 기르고 싶다고 했다. 지훈이 입양된 후 한수진은 지훈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살아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박경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 지훈을 고아원에 맡겼다. 한수진은 이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지훈을 다시 찾아 헤맸지만 지훈이가 고아원을 탈출해서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키울 수도 없었고, 박경화가 책임지길 바랐던 선택은 결국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 편지를 써 내려가며 언젠가 지훈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박준영은 조용히 그녀가 남긴 편지를 건넸다. 지훈은 그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 속에는 그를 향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늘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편지를 읽으며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 그럼 이 모든 분노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눈앞에 앉아 있는 박준영,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생모,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 남자 이철수.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박준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지훈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힐 듯했다. 어릴 적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인생, 원망하고 저주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키운 박경화까지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었다. 그가 한수진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도 원치 않은 임신 끝에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다. 박준영은 한동안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내 건넸다. 그 안에는 한수진이 남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조차 위태로웠다. 지훈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한수진의 필체로 적힌 편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첫 문장부터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너무도 무력한 사람이었단다. 내 아버지 그는 나를 가질 수 없다면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어. 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내가 내 뱃속에 자라고 있음을 알았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 편지를 읽어 나갈수록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내가 태어난 후 나는 너를 꼭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낼 것이었고 나는 내가 위험해질까 두려웠어. 그래서 박경화에게 너를 맡겼단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지훈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그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다. 어머니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박경화에게 넘긴 것이었고, 박경화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결국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평생 버림받은 존재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진실은 그동안의 분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다. 박준영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수진과 한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지훈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이철수. 지훈의 심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박준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 아버지. 내 친부는 바로 이철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혐오했던 남자가 사업적으로도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혼란이 몰아쳤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서연은 이철수의 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서연의 오빠였다. 숨이 막혔다. 거친 숨을 내쉬며 지훈은 박준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지훈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몸이 떨렸다. 그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그의 가족이었다니. 그는 서연과의 수많은 기억을 떠올렸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을 약속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박준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거니?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수진이 남긴 편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지만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준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주었다. 지훈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순간 지훈은 가슴 속에서 웅웅 울리는 또 다른 감정을 깨달았다. 분노였다. 지금까지 자신을 짓눌러왔던 원망과 상실감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의 친아버지는 이철수였다. 그 남자가 자신의 생모를 감금하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했고 그녀가 평생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이유였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다.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절대 아버지를 찾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한수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절대 이철수를 찾지 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끝까지 그와의 인연을 끊으려 했고 지훈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박준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지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는 듯 했다. 마치 그도 과거의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왜 저희 엄마는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박준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엄마는 평생을 도망치면서 살았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철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어. 내가 네 아버지를 찾는 순간 네 엄마가 그렇게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라고 믿었을 거다. 지훈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박준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만약 아버지를 찾는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그를 만나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감정을 품게 될까? 원망, 분노, 아니면 의외의 감정. 한순간 여자친구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이제는 이복 동생이 돼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하며 살아가야 할까?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슴 속에 커지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도시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빛들은 한 점씩 깜빡이며 사라졌다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입안으로 퍼지는 씁쓸한 알코올의 감각이 혀를 감싸며 목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가 삼킨 것은 술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책상에는 스마트폰이 뒤집혀 있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테이블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을 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눈길을 보냈다. 서연의 이름, 메시지는 쉼 없이 도착하고 있었다. 서연은 묻고 있었다.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러나 지우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대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강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늘 지훈 곁에서 그의 결정을 존중해 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태도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짙은 외로움이 어른거렸다. 민서가, 난 어디로 가야 할까? 지훈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늘 냉철했고 강인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조차 불가능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대표님이 가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필요하십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 두려웠다. 복수도 의미 없었고 사랑도 잃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가만히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준영 아저씨한테 가자. 박준영의 집은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박준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주름이 깊었다. 그 주름 속에 지우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듯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공간은 오래된 나무 가구와 낡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삶의 흔적들이 담긴 조용한 공간. 지훈은 허름한 소파에 몸을 묻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박준영은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다. 침묵이 감돌았다. 이윽고 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저씨,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박준영은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손에 쥐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을 이제서야 꺼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너는 지금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영의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살게 해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복수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다 잃었고요. 난 도대체 누구죠? 박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지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요한 건 내 엄마의 뜻을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내 엄마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야. 널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선택했던 거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해봐라. 단단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이 박혔다. 너는 너 자신이야. 내가 원망하는 과거도, 내가 잃은 사랑도, 내가 미워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내 일부야. 너는 이제 그것들을 안고 가야 해. 던져버릴 수 없다면 안고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박혀왔다. 지훈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삶을, 앞으로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철수는 지훈과 서연의 이별을 알고 그를 찾아왔다. 오랜 시간 묵혀온 인연을 확인하려는 듯 마침내 직접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지훈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철수를 찾아가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에게서 무언가를 되찾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민석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대표님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비서를 통해 이철수에게 전할 말을 남겼다. 지훈 대표님께서는 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어
따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컸다. 이철수에게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듯 지훈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두운 도로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기로.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지훈은 박준영이 있는 곳으로 차를 돌렸다. 공항이 아닌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박준영은 여전히 소박한 집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듯 낯선 듯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가 도착했을 때 박준영은 따뜻한 김치찌개에 소주잔을 혼자 기울이고 있었다. 박준영은 주방으로 가서 소주잔을 가져와서 내밀었고 지훈은 바로 받아들고 소주잔이 채워지길 기다렸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훈과 박준영은 소주잔을 가볍게 부딪히고 한숨에 들이켰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같이 삽시다. 박준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다음 날 지훈과 박준영은 부동산을 찾았다. 오랜 세월 방황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함께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지훈의 아파트에서 같은 동의 7층 매물을 계약하면서 지훈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그 과정에서 비서 민석은 조용히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고 좋은 매물을 골라 계약까지 이르게 했다. 그는 부동산을 둘러보며 계약 과정을 도왔고 마치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을 묵묵히 따라와 준 민석의 존재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계약을 마친 후 그들은 근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다. 갓 삶은 따뜻한 보쌈과 막국수를 앞에 두고 지훈은 자신이 긴 시간 동안 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달았다. 복수나 분노가 아닌 이렇게 소박한 한 끼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박준영은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역시 긴 세월 지훈을 찾으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그를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운전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이제 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 말에 지훈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박준영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며 준영이 말했다. 보름달이 꼭 네 엄마를 닮았어. 엄마가 너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 지훈도 보름달을 보며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항상 엄마가 지켜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영과 지훈은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헤매온 끝에 이제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듯했다. 민석도 백미러로 조용히 바라보고 웃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마친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길 전체 영상 듣고 싶다면 팟캐스트를 눌러 전체 보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응원합니다.